폐지 줍던 가난한 소녀. 그날 좁은 골목에 검은 차량 세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고 동네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낡은 폐지 수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은 소녀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보다 큰 장갑, 몸보다 큰 폐지 더미. 그 소녀를 향해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 폐지를 줍던 그 아이가 대체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무릎 꿇은 저 남자가 대체 누구인지,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몇 달 전 어느 비 오는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서하늘은 잠에서 깼습니다. 16살. 또래 아이들이 늦잠을 자는 시간, 하늘이는 이미 낡은 운동화 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단칸방 한쪽에는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늘이는 엄마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한 뒤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골목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수레 하나가 하늘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녹이 슬고 바퀴 하나는 삐뚤어진 수레. 하지만 하늘이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보다 큰 장갑을 끼고 하늘이는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삐걱, 삐걱. 바퀴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역시 폐지를 줍는 분이었습니다. 벌써 나왔네, 하늘아. 하늘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세요. 학교는 안 가? 오후에 가요. 아침엔 시간 있어서요. 하늘이는 그렇게 말하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수업 전까지 폐지를 모아야 그날 저녁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트 뒤편, 음식점 골목, 아파트 분리수거장. 하늘이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아프고 나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수레에는 제법 폐지가 쌓였습니다. 100kg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 무리가 길 건너편에서 걸어왔습니다. 같은 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야, 저거 우리 반 서하늘 아니야? 진짜네. 아침부터 폐지 줍고 있어. 대박. 진짜 가난한가 보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다른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16살. 하늘이에게 새벽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 많이 일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시간. 그래도 괜찮다고 하늘이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만 낳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 뒤편 구석 자리. 하늘이의 지정석이었습니다. 창가도 아니고 앞자리도 아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자리. 수업이 시작되자 하늘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졸린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했으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쉬는 시간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주말에 어디 가자, 새로 나온 영화 보자, 용돈이 얼마다. 하늘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야, 서하늘. 주말에 노래방 갈 건데 너도 갈래?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괜찮아. 바빠서. 맨날 바쁘다고만 하네. 뭐가 그렇게 바빠? 하늘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폐지 주우러 간다고, 엄마 병원비 벌어야 한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학교가 끝나고 하늘이는 다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교복 위에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장갑을 끼고 수레를 끌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그게 하늘이의 또 다른 일과였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하늘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폐지 고물상에서 받은 돈 12,000원. 하루 5시간을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단칸방 문을 열자 엄마가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아, 왔어? 응, 엄마. 오늘 좀 어때? 괜찮아. 많이 괜찮아. 엄마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할 때는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엄마는 늘 그랬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 걱정시키기 싫어서. 하늘이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 하나를 풀고 파를 조금 넣었습니다. 그게 그날의 저녁이었습니다. 엄마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으며 하늘이는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엄마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을까? 지금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엄마가 이상해진 건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가끔 기억이 끊겼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깜빡깜빡하는 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늘아, 넌 누구랑 닮은 것 같은데. 엄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누구요?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냥 누군가 떠올랐어. 엄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떠올리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이는 그런 엄마를 지켜봤습니다. 엄마의 과거에 대해 하늘이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물어봐도 엄마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누군지도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도 그냥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물음표 가득한 삶을 질문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늘이는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며칠 뒤 골목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폐지를 쌓아두는 자리에 노란 테이프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정비 사업. 그렇게 적힌 현수막이 골목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수레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앞을 막았습니다. 여기 이제 못 들어와요. 형광조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단속반이었습니다. 네, 저 여기서 맨날 재개발 들어가요. 여기서 폐지 수거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세요. 하늘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른 데라니. 이 골목이 제일 폐지가 많았습니다.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저 진짜 여기 아니면. 학생, 나도 할 말 없어요. 위에서 정해진 거야. 어서 가요. 단속반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하늘이도 알았습니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른 골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란 테이프, 통제선, 단속반. 하늘이가 다니던 루트 대부분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날 하늘이가 모은 폐지는 평소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고물상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재개발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늘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위로였을까요? 하지만 하늘이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힘들어도 하늘이네는 더 힘들었으니까.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엄마, 엄마 괜찮아? 하늘이가 달려갔습니다. 엄마 등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침하던 엄마가 겨우 진정됐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늘아. 병원 가자. 엄마, 이러다 큰일 나. 아니야. 괜찮다니까. 병원은 무슨. 엄마는 손을 저었습니다. 하늘이는 알았습니다. 돈 때문이라는 걸. 병원비 걱정에 엄마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돈. 결국 다 돈 문제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엄마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야 한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16살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나이 때문에 안 됐습니다. 폐지 줍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더 큰 일이 닥칠 거라는 걸.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이는 우산도 없이 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비를 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 약값이라도 벌어야 했으니까. 골목골목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은 여전히 막혀 있었고 다른 곳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쓸고 간 뒤였습니다. 빈 박스 몇 개, 젖은 신문지 뭉치. 그게 전부였습니다. 3시간을 돌아다녔는데 수레는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개발 구역 근처에서 또 단속반과 마주쳤습니다. 아까 그 형광 조끼 남자였습니다. 아니, 또 왔어?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 저기요, 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폐지 안 주어요. 됐고, 저리 가. 귀찮게 하지 말고. 남자가 손으로 밀었습니다. 하늘이가 비틀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수레 손잡이를 놓쳤습니다. 쿵! 수레가 넘어졌습니다. 애써 모은 폐지들이 빗물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하늘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폐지를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에 젖어버린 폐지는 무겁기만 하고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단속반 남자는 돌아섰습니다. 하늘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자기도 알 수 없었습니다. 빗속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16해를 살면서 하늘이는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습니다. 울면 엄마가 걱정할까봐. 울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조금만 쉬어도 돼?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하늘이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하늘이는 젖은 옷을 추슬러 일어났습니다. 넘어진 수레를 일으켰습니다. 쓸 수 있는 폐지만 건져서 다시 담았습니다. 원래 양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집에 엄마에게. 그날 밤 하늘이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비를 너무 오래 맞은 탓이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이 이마에 손을 얹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아픈 엄마가 아픈 딸을 간호하는 밤. 그렇게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늘이는 겨우 몸을 추슬러 다시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예전처럼은 안 됐습니다. 재개발 구역은 여전히 막혀 있었고 다른 구역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하루벌이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약가, 월세, 공과금.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레를 끌고 골목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차량 3대가 좁은 골목 입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차들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4명, 5명. 모두 양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같았습니다. 그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 할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글쎄 무슨 일이래. 하늘이는 슬쩍 돌아서려 했습니다. 괜히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하늘이는 멈췄습니다. 설마 나한테 하는 말인가? 학생, 잠깐만요. 정장 입은 남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 단정한 머리.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왜요? 그냥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이름이요. 서하늘인데요.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급하게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검은 차량 중 맨 앞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초반쯤 됐을까? 회색빛 머리카락, 깊은 주름 하지만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하늘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리고 하늘이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늘아.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이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왜 내 이름을 알지? 남자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나야. 내 아빠야. 하늘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빠라고요. 하늘이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뭐라고요? 나야 하늘아. 아빠야. 16년 동안 널 찾았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검은 양복 소매로 눈가를 훔치면서도 시선은 하늘이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하늘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한테 아빠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하늘아, 제발. 나 좀 봐. 믿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주변에 있던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회장님. 하늘이의 귀에 그 단어가 걸렸습니다. 회장이라고요. 이 사람이. 조용히 해. 내 딸이야.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 사실이에요. 아까 처음 말을 걸었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성진그룹 서정우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학생은
16년 전 실종된 회장님의 딸 서하늘 양이 맞습니다. 성진그룹. 하늘이도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대한민국 5대 재벌 중 하나. 말도 안 돼요.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폐지 줍는 자기가 재벌 회장의 딸이라고요. 서정호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은 수레 앞에서 비싼 양복이 땅에 닿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하늘아. 정말 미안해. 널 이렇게 살게 해서,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렸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이 좁은 골목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빠가 있으면 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산 거예요? 왜 저희 엄마는?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알아요?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서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이도 찾아야 해. 같이 가자.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서정우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먼저 엄마에게 가야 한다고 그것만 고집했습니다. 단칸방 앞에 검은 차량들이 멈췄습니다. 서정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다시피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 김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아. 서정우가 멈춰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6년 만에 보는 아내였습니다. 김수연은 서정우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서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야. 정우야. 당신 남편이야. 남편? 수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모르겠어요. 서정우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다 말해줘요. 서정우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16년 전 이야기를. 당시 성진그룹은 경영권 분쟁 중이었습니다. 서정우의 여동생 서정숙이 회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협박, 회유, 그리고 정숙이가 너희 엄마와 널 납치했어. 협박용으로. 내가 경영권을 포기하면 돌려보내겠다고. 하늘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난 당연히 포기하려 했어. 회사가 뭐가 중요해. 너희가 중요했지. 하지만 일이 꼬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정숙의 부하들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고가 났고 수연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어린 하늘이와 수연은 사라졌습니다. 정숙이 일부러 흔적을 없앴어. 사고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도 끝이니까. 너희가 죽은 거로 위장했어. 서정우는 믿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없었으니까.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16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매년 수십억을 들여서 찾았어. 전국을 뒤졌어. 해외까지 수소문했어. 근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필 이렇게 가까운 데 있을 줄은,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은. 서정우가 낡은 수레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끌던 폐지 수레. 손잡이가 닳고 바퀴가 삐뚤어진 수레. 그가 수레를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낡은 수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늘이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원망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붙었습니다. 검사 결과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 장애였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 하늘이도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곳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햇살 가득한 방, 부드러운 침대. 단칸 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불편해요. 이런 데서 사는 거 천천히 적응하면 돼.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돼. 서정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딸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저 예전 골목에 가봐도 돼요? 서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차가 골목 앞에 섰습니다. 하늘이는 혼자 내려서 걸었습니다. 익숙한 골목, 수레를 끌던 길, 폐지를 줍던 장소들, 할머니들이 하늘이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하늘이 아니야? 옷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하늘이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야말로. 좋은 일 있었나 보네? 하늘이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설명하기 복잡했습니다. 아니,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골목 한쪽에 예전에 쓰던 수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치우려 했지만 하늘이가 말렸습니다. 수레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만져봤습니다. 닳고 다른 손잡이, 수천 번을 잡았던 자리.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우였습니다. 하늘아, 아빠도 왔어요? 아빠, 그 단어가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뭐 생각해? 하늘이는 수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요. 이 수레 끌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서정우가 숨을 멈췄습니다. 힘들었죠. 근데요. 엄마가 있었으니까. 엄마랑 같이 먹는 라면이 있었으니까. 그게 행복이었어요. 하늘이가 돌아섰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어서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서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다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저 앞으로도 가끔 여기 올 거예요. 괜찮죠? 그래. 그럼 언제든.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와 나란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낡은 수레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하늘이가 가장 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단단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뭘 바꾸고 싶냐고. 하늘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때가 있었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사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